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 오늘의 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이하성입니다. 이렇게 메가랜드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며칠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저도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대학 가는 것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야,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제가 현업에서 공인중개사 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워도 되나? 하는 거를 느끼지 못했다가 경매를 한 10년 이상 하면서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저희 강좌 제목이 뭡니까?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입니다. 좀 약 올리고 있나? 부동산도 모르는데 뭐가 너무 쉬워. 제가 유튜브에서도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라고 한 7, 8년 전에 예전에 칠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심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만 결론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총 3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그 중에서 1강인데 1강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1강부터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될 걸로 보이고요. 나는 부동산을 진짜 모르는데 공교롭게 이 광고를 보고 결제를 했다.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목을 보세요. 너무 쉬운. 너무 쉽게 알려줍니다. 저도 그렇게 학식이 높거나 고급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눈높이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신기일전하시고 방송 이렇게 강의 들으실 때는 누워서 보거나 편안한 자세로 보지 말고요. 그래도 좀 앉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재밌게 강의해도 10분만 있으면 졸려. 이 여러분들이 재테크 강의 들으시는 나이가 졸릴 나이입니다. 어텐션 하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하성이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긴 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 얼굴을 제가 사진을 해놔가지고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도 최대한 세팅하고 왔습니다. 자,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 여기 보이시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강의 30강을 다 들어야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1, 2강만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진한 낙찰 후기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낙찰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경매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경매 강의를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만 요청이 있어서 저희 그 본사에서 그룹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도 하고 있는데 그때 1기 회원이 최근에 낙찰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실명은 좀 빼고. 안녕하세요. 땡땡땡 회원입니다. 얼마 전 2019 타경 물건번호 2번 최고가 낙찰을 받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글의 출처는 저희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인데 너무 감명 깊은 글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 천에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표님 목소리에 빠져 목소리만 좋아요. 1기 회원이 된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2월 27일 둘째 딸 예정인 와이프를 꼬셨대요. 그 두 분이 저희 강의를 들었는데 그 여성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처음에 이렇게 도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는 이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동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 코로나 막 2.2단계, 2.5단계 때 시흥 정왕동에서 이 양재동 저희 사무실 오는 버스를 타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부부 중에 부인께서 또 임신 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났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그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에, 낙찰 하나 받았어요. 낙찰 전날, 입찰하기 전날, 경매 입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리 분석도 크로스 체크하고 가치 분석도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다가서긴 했는데 보통 처음 입찰해가지고 낙찰받기 쉽지는 않거든요. 16명이 들어왔는데 1등이 됐는데 2등하고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써 있죠?
당일날 법원에 갔는데 이 통영에 있는 물건인데 보통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 경매 물건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원에 막 2, 300명. 그러니까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야, 이거 다 내 물건 들어온 거 아닌가? 우리 그 대표님이 그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 차원에서 입찰을 하라고 그랬는데 에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1등이 된 거예요.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받은 경매 물건이 상가였습니다. 상가. 그 법원에 신고된 보증금이 2천에 1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낙찰가가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뭐 2억 전후로만 낙찰받아도 대출을 좀 일으켰을 때 상당한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었는데 보통 경매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 권리 분석. 경매는 어려워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요? 예. 저는 부동산도 모르는데, 부동산도 모르는데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랬어요. 강의 처음 듣기 전에, 부동산 부자 진짜 몰랐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강의를 들어야 권리 분석이 되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그룹가입 같은 경우는 이 고가로 진행이 됐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입찰, 그 강의 중이라도 입찰을 하지 않거나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입찰을 하지 않을 분들은 마스크 끼고 굳이 저희 사무실 와서 강의 듣지 말아라. 교육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하성보다 더 잘 가르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시고 액션 하지 않을 거면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6명 중에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별 내용은 없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 분이 이 통영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통영에서 낙찰을 받았지? 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뿌듯하면서도, 저도 뭔가 좀 환기가 됐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고향은 통영이고 고등학교 졸업 전 10일 노가다 할 때 제가 쓴 게 아니니까 언어수나 좀 패스하겠습니다. 통영안전공단 가스기지에서 처음으로 돈을 벌어 봤었는데 하루 일당 5만 원, 10일 50만 원. 첫 낙찰한 곳이 공교롭게 통영 안전공단 아파트 상간에 있었습니다. 뒤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었나 봐요.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25살에 군대 임대가 아니고 입대할 때까지 축구 인생밖에 몰랐는데 단순 무식 성공을 해야 된다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인생이 상가 첫 낙찰을 본인 지방이지만 통영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서울의 마지막 임장활동, 강서구도 가고 양천구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불로소득 월세 세팅해서 노년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낙찰 받으신 게 이제 월세도 나오겠지만 불로소득이 아니다. 정말 힘들 때 그 버스를 타고 코로나를 뚫고 고가의 그룹 강의를 듣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 가서 또한 지방까지 가서 낙찰 받은 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분께서 저기 써 있죠. 부동산 눈을 조금 더 일찍 떴더라면 현재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매 처음 하신 분들이 권리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안에 계신 분을 내보내야 돼요. 그게 명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16명 중에 4등 하신 분이 거기 1층에 있는 그 식당이거든요. 식당 임차인이 입찰을 들어왔어요. 근데 현장 조사했을 때 뒤에 아파트 배우단지도 있고 1층에 있는 상가가 횡단보다 앞에 있다 보니까 준신축이고 평수도 괜찮고 크고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낙찰을 받았어야 되죠. 그 식당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면 시설도 있고 영업에 대한 권리도 있고 또 심지어 그 뒤에 아파트에서도 살아요.
근데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열불 터져요. 부부가 입찰 들어갔는데 남편이 좀 적게 입찰가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입찰했던 임차인 부인이 막 화가 이렇게 났는데 우리 그 교육받으신 이 분이 낙찰받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떨떨해서 집이 이제 시흥이니까 차를 운전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대표님 낙찰받았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축하는 다음에 하고 빨리 핸들 돌려서 가세요. 아니 어딜요? 빨리 거기 상가 가세요. 상가. 아니 아직 뭐 잔금도 안 내고 낙찰받았는데 왔다 갔다 통영에서 시흥까지 왔다 갔다 힘드니까 간 김에 그분 만나가지고 계약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건지 그 확답을 받고 와라. 근데 가서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4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치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냥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재계약 하실 거예요? 근데 단박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저 재계약 하겠습니다. 3천에 80에. 기존에 2천에 100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분이 3천에 80에 할게요. 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저 3천에 80에 하기로 했어요. 명도가 되게 어려운데 낙찰 받자마자 벌써 명도가 끝났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또 얘기했죠. 핸들 다시 돌리세요. 해주고. 지금 집주인이 누구예요? 제가 잔금 내면 제가 집주인이죠. 아직 잔금을 안 냈는데 집주인이 아닌데 저쪽에서 3천에 80에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1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고를 해야지. 3천에 100을 하시고 다시 내려가서 3천에 90 정도로 협의를 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볼게요.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 있네. 예. 3천에 80으로 결론을 짓고 나오니 대표님이 다시 임차인에게 가서 저한테 혼 좀 났어요. 그래서 3천에 80을 1년 동안 하고 2년 계약을 하는데 1년 이후에 3천에 90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또 사람은 좋은 게 좋지만 뭐 이행 합의서를 쓴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행 합의서를 이렇게 썼죠. 써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낙찰받았냐면은 이 10월 16일 날 글을 올렸으니까 10월 달 받고 며칠 있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잔금을 최근에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명도할 것도 없고 임대료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잔금 내면서 보통 낙찰 받고 나면은 렌트 프리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됐습니다. 이분이 첫 낙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낙찰가 산정한 거와 제가 산정한 거 약간의 괴리가 있었지만 제 말씀을 좀 따라줬고 또 그 다음에 낙찰 받고 나서도 행동 요령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명도 당일날 재계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1층 임차인이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한 2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2억에 낙찰 받았으면 자기 자본이 한 2억 있어야 되나요? 여기는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지방이기 때문에 상가인데 최대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7에 14니까 기껏해야 뭐 한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1년에 월세 80, 또 1년 후에 90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은 3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임차인께서 2천만 원을 다 날리는 케이스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낙찰받고 나면은 낙찰된 금액 2억을 가지고 법원에 이제 배당재단에 쌓이면 순위배당을 하는데 이 임차인께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못 받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채권자들이 돈을 다 털어가면. 그 얼마나 열받아요. 그럼 이분이 이 낙찰자랑 재계약을 하려면 생으로 또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재계약을 하면 좋은데 이 임차인께서 받을 금액이 없으니까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웬걸 갔더니 보증금 3천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또 럭키했던 거죠. 운이 좋았지. 예, 그래서 아까 그 글을 남긴 거예요. 이제 좀 제대로 해본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주 럭키한 케이스니까 명도가 그렇게 쉽진 않다. 근데 이 분도 저희가 8주 전에 만났을 때는 정말 눈만 껌뻑껌뻑 이랬다가 근데 좋은 결과가 일단 처음에 나왔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육을 받는 중이라도 가까운 법원에 가시고 경매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저희 또 강의 듣다가 딴 데는 뭐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긴다고 그래요. 요즘에. 예전엔 그랬죠. 강의 듣다 게시판에 이렇게 남기면 뭐 이제 교수님이 막 바쁜데 며칠 있다가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고,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메가랜드 아닙니까? 전화 그냥 남겨주세요. 전화 24시간 제가 받던지 우리 직원들이 받아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경매를 왜 하는가? 경매를 왜 하죠? 경매를 왜 할까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야, 경매를 왜 해? 남의 집 망한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야, 그거 뺐다시피 해가지고 싸게 받으면 좋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또 식사를 하다 보면은 한 5년 전, 10년 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막 3천만 원, 4천만 원에 이제 드디어 분양을 한다. 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었다. 33평이. 그랬을 때 또 한결같은 소리를 했어요. 야, 거품이야. 무슨 아파트가 33평에 10억이 넘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개거품을 물면서 소주를 들이켰던 그분이 눈에 선합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부동산의 이제 재테크 중에 가장 안전한 재테크거든요. 요즘에는 좀 전화가 덜한데 가끔 전화 와요. 안녕하세요. 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 그리고 또 아는 사람 젊은 만나가지고 부동산을 잘못 사는 경우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워낙 엘리트가 돼서 많이 투명화되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매는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서 진행하냐?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왜 하는가 생각하신 분들 중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가오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경매가 아니어도 공매가 아니어도 부동산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가격이 오르면 정말 그게 거품이어서 거품을 무는 걸까요? 배가 아파서 거품을 무는 걸까요? 아까 첫 번째 그분 낙찰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절대 부동산은 공짜가 없습니다. 예전에 뭐 70년, 80년대에 강남 막 개발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뭐 벼락부자가 되고 땅 부자가 되고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매가 왜 없어지면 안 될까요? 예. 경매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왜냐면 웃으면서 누구한테 돈을 좀 빌리러 가죠. 누구한테 빌리겠습니까? 아시는 지인한테 빌리던지 아니면 은행 갑니다. 은행 갑니다. 보통 은행 갑니다.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지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대부로 간다던가.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먼저 가죠. 은행에 갔어요. 이분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은행에서 자, 이분이 만약에 2억이 필요해요. 2억이 필요합니다. 뭐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약 한 5억이에요. 5억인데 2억을 빌리러 가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 당신은 잘생겼으니까 그냥 2억으로 빌려드릴게요. 당신은 연예인이니까, 당신은 국회의원이니까 2억을 빌려줄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제가 개인 대부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돈을 안 갚아요. 네. 안 갚으면 뭔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기 위한 구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 채권, 뭐, 공증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약속금을 쓴다던가 금전대차 계약서를 쓴다던가.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러한 불필요한 행위를 하기 싫어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써서 그 안에 이제 돈을 빌릴 때 요건이 있죠. 뭐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원금은 언제 갚고 거치식인지 원금 균등인지 안 되면은 뭔가 문제가 되겠다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돈 어디서 빌려요? 우리 돈 빌리는데 제일 먼저 금리 15%짜리 빨리 사채 사무실 가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은행 갑니다. 1금융권 가고
그 다음에 좀 신용도가 약하면은 2금융권으로 가지요. 때로 이제 3금융권, 대부까지 가기도 하는데 은행에서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5억을 다 빌려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빌리러 왔다. 근데 은행에서는 이 집의 5억이 깨끗해. 무슨 뭐 전세 세입자가 있다던가 다른 보증금이 걸려 있다던가 다른 채무 관계가 없으면은 뭐 감정을 해가지고 2억을 빌려주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서 전세 세입자가 3억이 있어. 근데 이분이 돈 빌리러 온 분이 5억짜리 아파트니까 앞에 선순위 전세권이 3억이 있으니까 나머지 2억만큼만 은행에서 빌려다오 하면 은행에서는 화를 내요. 왜냐하면 LTV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담보 비율이 있기 때문에 5억이면 한 20% 정도 저감을 하고 4억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선순위로 막 전세 세입자가 있다던가 월세라도 보증금이 과도하면 절대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아파트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강의를 들으려면요, 저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보시던가 아니면은 직접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청구하다던가 아니면 경매를 당해보시던가, 그게 제일 빨라요. 당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은행에서 왜 그럴까요? 5억짜리인데 4억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선순위에 빚이 있으면은 안 빌려준다. 그 이유는 경매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은행이라는 거는 BIS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매년 부실 채권 금액 산정을 하는데, 은행이 만약에 뭐 100조가 있다. 근데 부채가 예를 들어서 50조다. 이렇게 되면 금감위에서 페널티를 물고, 예전에 부산저축은행처럼 뭐라 그럴까,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사업자를 강제 폐업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은행에서는 자산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이 LTV라든가 DTI, 요즘에 DSR도 보고요. 또한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채가 100억이 있어요. 신한은행 어디 지점에서. 근데 이거를 채권이 회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걸 다 본인들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우리가 아는 유동화 기간을 통해서 풀 단위로 채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은행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은행이 파산하거든요. 은행이 파산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야 되는 수단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이 경매는 왜 꼭 없어서 안 되는 제도냐? 누군가 경매를 낙찰받으면 재테크를 한다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담보를 통해서 돈을 빌렸던 사람의 빚을 우리가 낙찰 금액을 입찰하면서 잔금 내면서 그 빚을 해결시켜 주는 겁니다. 개인의 빚을 우리가 탕감을 해준다고 하면 은행에서 갖고 있는 부채율도 낮아지고, 또 개인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면 은행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가 빚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된다. 빚도 해결해 주고 재테크도 하고 빚을 해결해 준다. 상당히 애국자예요. 근데 이런 시각으로 다가야 되는데, 너 망한 집 안 돼. 그런 주식은 왜 하세요? 비트코인은 왜 해? 토토는 왜 사? 로또는 왜 사고? 재테크는요 가장 안전해요. 부동산이. 경매. 자, 부동산 공부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10년 차가 이제 넘었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시면 그 로컬에서 있는 부동산을 취급을 하시잖아요. 뭐 아파트라던가 상가라던가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 핸들링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지역을 부동산 그 로컬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 좀 더 배우면 수도권, 좀 더 배우면 광역시까지 볼 수 있죠. 왜? 우린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강남구 산다고 강남구에 있는 물건만 재테크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 25개구, 또 서울 같은 경기도 있잖아요. 또 경기도 같은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개발 이슈도 알고, 뭐 부동산 경기 흐름도 알고, 심지어 시장 경기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로컬에서 중개하는 것보다
더더욱 지역 분석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매를 왜 해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 빙고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저렴하지 않게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경매는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지팡이만 들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배워놓으면 전국을 떠돌면서 경매 정보지 보고 놀러 간 김에 임장 활동도 하고 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법원에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깁니다. 제2의 인생을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배워놓으면 됩니다. 내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사실은 경매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돈 벌어야지, 재테크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강의는 사실 많이 들어야 돼요. 재산을 지켜야 돼요. 임대차 계약할 때 사회 초년생이 이제 직장 취직해가지고 뭐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뭐 전셋집을 구했어. 응? 그 다음에 이제 월세집을 구했어요. 구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아까 얘기한 보증금 2천만 원을 다 날리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 자기가 본인이 번 돈이 아니고, 뭐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뭐 보증금을 5천이든 8천이든 이렇게 빌려줘서 시작을 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뭐 다가구라던가 좀 저렴한 전세 집에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 반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사실 젊은 분들은 특히나 더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재테크를 떠나서 내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경매가 어려울수록 말도 안 되는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온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부연 설명하자면은 지금 어때요? 부동산 대책, 세금 왕창, 취득세 막 2주택자 1.1%에서 8%, 12%, 법인 12%, 대출 확 줄어앉고 종합부동산세 올라가고 양도세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누군가의 아픔이 나한테는 희망이 되나?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다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왜 부동산 경매일까요? 경매는 무엇인가 좀 원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이해가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법원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됨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에 하나다. 어려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 돈 빌려줘. 갖고 와, 물건. 야, 물건 갖고 오려면 근저당 설정 계약서 써. 돈 안 내? 오케이. 안 내? 압류하고 경매 칠 거야. 알았어. 누가 낙찰받았네? 법원에서 돈 주세요. 오케이. 땡. 안녕.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잖아요. 막 압류 환가, 강제 집행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경매는 2002년 7월 달에 신설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뭐냐면 옛날로 따지면 낙찰자. 용어도 바뀌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부동산, 동산 경매도 있어요. 동산 경매를 매각하는 방법이다. 법원 경매는 이제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은행에서 쓰는 거, 근저당에 의한 거, 대부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강제 경매를 해야 됩니다. 차차 말씀드릴게요. 왜 부동산 경매인가? 선택이 아닌 필수. 2006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항상 내가 경매 법정에 가면 그래요. 야, 경매 끝났어. 이제 먹을 거 없어. 경매 끝났어. 근데 또 한 군데에서는 경매 배우겠다고 야, 나 경매 수강 신청했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왜 들어갔다 나가? 숨은 왜 쉬어? 밥은 왜 먹어요? 자, 이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태어나서 남자 군대 가잖아요. 가기 싫어서 안 가나요?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냥 싫어서 애를 안 낳나요? 애를 안 키워요? 우리가 숨 쉬고 밥 먹는 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재테크는 한순간에 하시려고 그래. 다들.
예. 들어왔으면 나가면 안 돼요.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부동산 재테크 옛날처럼 일확천금 없습니다. 특히 경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게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나면은 뭐 요번에도 뭐 3만 명 이상 응시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또 물밀듯이 또 많이 폐업을 하시고, 세상사가 꾸준해야지 성과가 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침체기에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부동산 주기가 우리 학개론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향 곡선을 달리고 있다가 상향 곡선을 정점을 찍고 또 하향으로 내려가고 정점을 찍는데, 도대체 내가 사는 타이밍이 지금이 꼭지점이냐 떨어진 시점이냐 알 수가 없거든. 근데 경매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겠지만, 경매 예정 물건을 보면은 알아. 아, 지금 심상치가 않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강이잖아요. 심상치 않을 때 결제를 하셨어. 얼마나 운이 좋아. 에?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거든. 부동산 호황기였잖아. 에? 그렇잖아요. 아파트 매물이 없어. 자구려나면 1억씩 오는데 무슨 경매 물건이 나와요. 에? 내가 급해서 팔라고 하면 지역에서 다 소진되는데 우리가 먹을 경매가 어딨어. 지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힘들잖아. 대출 안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졌네. 근데 지금이 어떻게 기회네.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기회네. 빨리 지금 입찰장 가야지 갈 시간이 없어요. 경매는 부동산 침체기에 반드시 기회가 오지요. 자, 볼게요. 아우, 그래픽 아주 밤샜습니다. 밤샜어. 예. 경매는 매각 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뭐 취하되기 전까지, 빚 갚기 전까지. 유찰은 보통 20%에서 30% 돼요. 서울은 뭐 5억짜리가 1회 유찰되면 20% 저감되면 4억. 뭐 지방 같은 경우는 30% 저감돼요. 지방은 왜 이렇게 저감이 많이 되죠? 우리를 무시하나? 그게 아니야. 그냥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침체기에 반드시 기회는 온다. 침체기 아니어도 기회가 와요. 기회가 언제 왔다 갔는데 아, 그때가 기회였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몰라. 준비하고 있다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걸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나? 자,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 그게 무슨 이론 공부든 실전 공부든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석세스 되면 어떻게 돼?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드디어 좋은 거 타는 거죠. 요즘에 현대차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반대로 투자해야 된다. 이 앞에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뭘 반대로 해야 되지? 아니, 뭘 반대로 해라는 얘기야? 예,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깨야 돼요. 자,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데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경매 물건 감소했죠. 왜? 매매 가격 급증하고 사람들은 우글우글 많은데 경매 물건 나오겠어요? 근데 또 경매는 해야 돼. 경매 하시는 분들은 꼭 경매만 하시니까. 그럼 입찰자 당연히 급증하겠죠.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그럼 낙찰가가 어떻게 돼? 뭐 5억짜리인데 5억 3천을 쓰고 앉아 있어. 어떻게? 네, 경매는 해야겠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네? 이제 텐션이 올랐네. 아, 아까 처음 하는데 입이 안 풀려가지고 올랐어. 원래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 지금 결제한 이 시점이야.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강의 잘 듣고 개업하실 때 경매 딱지 하나 딱 붙여놔. 로컬에서 경매하고 중개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운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경매 물건이 지금 증가하잖아요. 앞에 이유 때문에 매매 가격 급락하죠. 그래서 아직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는데 심리적으로 애매해졌죠. 입찰자 수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출 영향도 있지만 낙찰가율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하성을 만난 거야. 네? 이하성을 만났는데 누가 나한테 연락했냐? 메가랜드 여기서 전화했네. 메가랜드도 운이 좋고 저도 운이 좋고 여러분들이 제일 럭키하지 지금. 그쵸? 예. 자, 벌써부터 흥분해가지고 입찰장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직 너무 빨라. 1강도 안 끝났어요, 지금. 경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앞에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니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2020년 7월 1일 날 변경됐어요. 절차가 간단해졌어요. 경매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게 민사집행법이 왜? 명도 때문에 그래, 명도. 기존에 낙찰받고 안에 계신 분들 내보내려면은 협상했는데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명도 소송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민사집행법이 진행되면서 명도가 상당히 간소화됐습니다.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은 뭐 최대 6개월 안에 강제 집행력을 이용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경매하실 때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 협의해서 같이 아름답게 인사하고 나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해. 강의 이제 1강이야. 예? 좀 기다리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1강부터 뭘 다 알려줘, 제가. 야, 그리고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오픈된 자료가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정보 수집이 아주 많이 용이해졌고, 요즘에 또 빅데이터가 있어서 뭐 부동산 정보 취합하기 쉬워졌습니다. 또 다양한 물건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저는 경매 아파트 빌라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서 시세 차이만큼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저렴하게 취득해야죠. 가끔 3억을 써야 되는데 30억 쓰신 분이 있어.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런 분 케이스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입찰자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죠. 3억짜리 아파트 사러 갔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살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3,000대 맞아요. 3,000대. 아이언맨은 3천만큼 사랑했죠? 중개사가 아니고 매도인 잘못 걸리면 3,000대 맞아요. 귀싸대기. 조심하셔야 돼. 근데 내가 낙찰을 안 받아도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은 내가 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5억짜리인데 지금 4억이 떨어졌으니까 4억 쓰면 낙찰되나요? 그것도 3천.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 써야지 무슨 경매라고 해서 무슨 뭐 엄청 몇 억씩 싸게 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자, 낙찰 후에 이제 등기부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이제 등기부 등본 보면은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는데 막 매매를 할 때 도저히 매매를 할 수 없는 물건이 있어요. 막 등기부가 되게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를 통해 가지고 낙찰 이후에 기준 권리 이후에 모두 소멸돼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내 이름 이하성 석자만 딱 들어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특수 물건은 이제 높은 수익률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특수 물건보다 여러분들의 뇌를 연구하고 싶은 게요. 내가 지금 배우면서 뭔가 막 끌어올랐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죽지요. 그럼 또 끌어올라 죽지요. 이게 헬스랑 똑같습니다. 저도 배 나와서 다시 헬스 시작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술 먹어. 그 다음날 운동해. 놀래요. 피부 다 파탄납니다. 근육.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여기 피로감을 준 다음에 또 회복을 해야 되고 또 피로감을 주고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는 항상 이 특수 물건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수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빗나갔는데 경매의 단점 뭘까요? 단점이 뭐예요? 경매의 단점. 해답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일단 부동산을 몰라요. 오케이. 괜찮아요. 저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괜찮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도 많아요. 가장 이제 중요시 하는 게 권리 분석이 안 돼요. 권리 분석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면 경매가 100이라고 봤을 때 권리 분석이 몇 프로일까요? 저기 온라인 강의하는데 또 우리 팬덤이 100명이 오셔가지고 보고 있어서 얼굴이 되게 빨개졌어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경매가 100%라고 했을 때 권리 분석은 몇 프로일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 대답. 몇 프로? 50%? 60%? 10%입니다. 경매 물건 찾고 경매 권리 분석하는 건요,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부동산 가치 분석을 빠른 시간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가치 분석을 해야 취득을 하고 나서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또 어느 시기에 팔 건지,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 단계와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으려면은 미래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려면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뭐 강의를 30강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꾸준하게 공부해? 제가 입에다 넣어드리죠. 공부할 수 있게. 낚싯대를 드릴게. 떡밥이랑. 낚으셔야지. 제가 계속 낚아드릴 수는 없고, 낚시하는 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고기까지는 못 잡아줘요. 저도 요즘에 잘 안 잡혀. 권리 분석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강의의 테마가 뭐지요? 너무 쉬워. 너무 쉽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렵게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야? 메가랜드 전화할 거 아니에요.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권리 분석. 너무 쉬워. 사실 가르치기가 좀 애매해. 이거를 막 한 달씩 가르치는 거 이해가 안 가.
여기 이해 써 있죠? 이게 안 가. 이해가 안 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이해에 인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거든. 쉬워. 넘어가면 돼요. 낙찰후. 낙찰받고 났는데 거기에 무슨 뭐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 낙찰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낙동강 오래 해야 되죠.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히 필요해요. 자, 매각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해야 됩니다. 예, 낙찰받고 45일 안에 잔금을 내야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든 자기 자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 준비가 요즘 같아서는 더 필요하죠. 대출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특히 주택 쪽은. 그리고 물건 취득 시 아까 말씀드린 세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1가구 2주택일 때 갑자기 주택이 서울 투개가율지구하고 조정지구가 8%야. 예. 그럼 110만 원 낼 거 880 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금 계획과 연계가 되고 낙찰받고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내보내요? 죽겠어. 뭘 죽어. 다 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독이 묻어서 장 못 닦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에 계신 분은 만나면 다 착해. 일부러 막 으름장 놓고 네가 낙찰받았어?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만나서 나중에 핸드쉐이크 하면서 소주 먹은 적 많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소주값은 네가 내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안 내요. 저를 골탕 먹였으니까 내가 술값을 왜 내? 그리고 술은 또 그런 데 참치집을 갑니다. 그리고 2차는 내가 포장마차 제일 싼 데 가서 김밥 전구해서 마무리합니다. 네, 힘들었거든. 그분 때문에. 얻어먹은 건 확실하게. 저희 사무실 오시면 맛있는 거 드려요. 자, 부동산 경매에 접근. 1강을 30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탄신이 오르니까 지금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거의 끝나갑니다. 경매의 3원칙, 권리분석, 낙찰, 명도. 하이테크 솔루션. 이런 강의 봤어. 딱 누르니까 탁탁탁 나오잖아. 이게 30분 연구했어요. 자, 경매 3원칙 아까 말한 권리분석 10%.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권리분석하면 뭐해? 현장 조사하고 같이 분석하면 낙찰 부서에 낙찰. 맨날 분석만 하고 책만 보고 현장만 다녀. 이놈의 낙찰은 언제 받을 거야? 이놈의 낙찰은 도대체. 맨날 그래서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 알았어. 내가 20번 떨어졌는데 이번엔 낙찰 꼭 받을 거야. 왜 떨어졌어요? 5억짜리였는데 최저가가 4억인데 난 항상 4억 썼거든. 당연히 떨어지죠. 경매가 무슨 뭐.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자, 또 들어갔어요. 5억짜리인데. 낙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내가 7억 썼어. 그럼 낙찰 되죠. 그럼 공부는 왜 했어, 그럼?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합리적으로 받아야지. 그렇죠? 공부를 왜 한 거야, 도대체? 7억에 낙찰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세요. 눈이 이마해져. 왜 그러셨어요? 5년 이후에 오를 걸 벌써 평가하셨네. 그리고 나서 명도를 해야 되죠. 명도 어렵다? 쉽다? 처음에 명도 접근할 때 실타래를 잘 끼우면 쉬운데 처음부터 실타래를 잘못 끼우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겁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니까. 너무 쉽죠. 자, 너무 쉬우면 저희 아들도 좀 배워도 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인데요. 그 친구들은 대학 가야 되니까 일단 공부부터 하시고 수능 끝나신 분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웠다 하더라도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돼. 제가 돈 빌려줘가지고 입찰하실 수는 없잖아. 제가 은행이 아니니까. 자, 이제 너무 쉬운 부동산 경매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야 되죠. 제일 먼저 부동산 접근할 때 경매 입찰할 때 대다수 분들 경매법정 이렇게 법대에 가면요. 집행관님 계시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 이분이 누굴까요? 서 있어. 딱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분이 누굴까요? 여기 이제 경매 진행하시는 팀이고 이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의무경찰. 왜 앞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는데 대화 막 경매 진행 중에 하고 전화하고 난리 치니까 이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우글우글 하시는 우리 경매 입찰자들 대부분 좀 확대를 해볼게요. 대부분 요즘에 이제 경매 대중화되다 보니까 뒤에 모습이 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다 똑같아. 뒤에 모습이. 우리나라의 공통점이죠. 이 머리거든요. 머리. 다 양머리 하신 아주머니들. 다 똑같아. 이 부분 대부분 아파트, 그 다음에 주택 입찰 들어가요. 경매 초보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환가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많이 들어갑니다. 경매 강의 듣고 처음에 아파트나 주택 들어가면 그 다음에 1단계가 끝났으니까 내가 몇 개를 더 배워서 이제 상가 건물을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배운 다음에 토지를 하고 공장하고 특수물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이렇게 순리적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아니, 오늘 봤는데 공장 물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빨리 들어가서 낙찰 받아야지. 예? 10년을 경매했어도 아파트 물건이 너무 좋아. 그럼 들어가야죠. 언제 이거를 나누고 앉아 있어요? 저는 지금 경매 강의 배운 지 3주밖에 안 되는데 공장을 취득을 해서 4억을 써야 되는데 제가 모르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왠지 아세요? 공장 만약에 20억짜리 입찰 들어가잖아요. 자, 권리 분석이 아리까리 하거든요. 권리 분석이. 그럼 어떻게 해? 누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멘토링을 하든 경매 전문가든 학원 뭐 저한테 물어보든, 그리고 뭐 현장 조사도 할 거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 현장 조사, 대출 가능 금액, 낙찰 예상가, 자기 들어가는 물건만큼은 도사가 된다고. 왜?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 아니고 내 돈이잖아.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무조건 그 물건은 박사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원리를 깨우치다 보면은 부동산 경매를 취득하는데 나에게 물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초보라고 해서 아파트는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왜 결제했습니까? 왜 하셨어요? 나 부동산 공부를 배워서 경매 했으니까 남들한테 자랑하러 가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에. 결론은 부동산을 통해서, 특히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서 뭘 하려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네? 근데 지금 상가가 막 엄청나게 지금 물건이 좋은 게 나왔는데, 나는 1강 들었으니까 완강하고 들어야지. 아니야. 괜찮아요. 네. 자, 제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강의 끝날 때마다 Q&A를 합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고 딱, 이 기가 막힌데 이게 아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참. 네, 됩니다. 경매 당일 입찰자 수가 몇 명이 경쟁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경매 당일날 막 법원에 3,400명 왔는데 내 물건, 사건 번호 2020 타경 1234에 몇 명 들어온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왜 있어? 알면은 내가 쪽집 깨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저 이거 얼마 써야 돼요? 전화 와서 얼마 써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예.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하고 현장 조사하고 시세 파악하면은 경매 이제 입찰 가격 기준점이 잡힙니다. 근데 사실 몇 명 들어올 것까지 이제 대략 알아요. 입찰장 오기 전에 아는데 당일날 몇 명까지 들어온지 몰라. 근데 여기서 5명에서 10명 사이다. 10명에서 일단 그 정도는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녹색. 입찰자 수는 매각 당일날 이렇게 개찰을 해야 알 수 있죠. 투명하게 공개 입찰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경매 입찰자 수가 몇 명인지는 원색적으로는 알 수 없고, 이제 좀 경험치가 쌓이면 알 수는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입찰 당일 현장 분위기에 매료돼가지고, 동요돼가지고, 자기가 5억 쓰기로 했는데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5억 3천을 써야 되나? 했는데 내가 5억 3천에 낙찰되는데 2등이 4억 4천 썼어. 안전자에서 8천을 또 떡 싸먹었네. 와이프가 루이비통 백 사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사주는 노랭이가 8천을 떡 싸먹었어. 이게 경매야 뭐야.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당일날 비가 오고 엄청 경매장에 사람이 없어요. 5억 쓰기로 했는데 이거 괜히 5억 쓰면 2등하고 5, 6천 차이 나니까 내가 4억 7천 써야지 했어요. 예? 아니야. 4억 9천만 써야지 했는데 10명이 들어왔는데 1등이 5억 100만 원 썼네. 내가 5억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경매 당일 입찰자 수가 몇 명 들어온지 중요하지 않아요. 권리 분석하고 현장 조사하고 나서 정확한 경매 낙찰 기준점을 잡으면 그 다음날 확실하게 이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날 그냥 경매 입찰표 쓰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일 현장 분위기에 너무 동요되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궁금해요. 이거 몇 명 들어올 것 같냐? 저도 그래요. 왜? 내 돈이 들어가니까. 예, 원래 그래요. 그래서 컨설팅은 제3자가 더 잘해줘. 예, 저도 제 거 들어가면 다 떨어져. 왜? 5억 쓰기로 했는데 잠깐만 2천만 원이면 차를 이렇게 좀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컨설팅은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래요. 명도? 제 것도 제가 잘 못해요. 남한테 맡겨요. 왜? 뭐 화나거든. 안 나가면 왜 안 나가 막 이러는데 또 중간자 입장에서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사람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거 액션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하오 딱. 예?
제가 지금 입찰을 할 경매 물건을 보고 있는데요. 예. 채권자가 신청한 강매 경매 신청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경매를 신청했는데 강제 경매를 했는데 500만 원을 신청했대요. 근데 그 채권자가 500만 원을 신청을 했지만은 배당 순위에 밀려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도 배당 금액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경매 신청하는 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번도 못 받으면 자동으로 경매가 취소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입찰은 가능하죠. 아직 시효가 된 건 아니니까. 근데 경매 신청권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허가 떨어지죠. 왜? 경매를 왜 신청해요? 내 돈 내놔 했는데 돈을 못 받는데 경매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사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야, 경매 신청권자가 받을 돈이 없으니까 불허가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는 무잉여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죠. 왜? 막 50억짜리인데 500만 원 경매, 아니 그 채권 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경매 집행이 너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돈이 없으면은 무잉여 됩니다. 예. 이렇게 1강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땡큐라고 쓰려고 했는데 또 한국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1강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사설이 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할 말이 많아요. 이제 텐션 올라왔으니까. 자, 2강 때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저를 보면 딱딱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가랜드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